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온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장마철인데 장맛비는 사라졌고 푹푹 찌는 더위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증막 같은 더위가 밤낮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민주한국의 기원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밝히기에 최저임금은 국제적으로도 내용을 심각하게 기관을 하자는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김웅태입니다.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는데요. 다만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속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와 함께 실소유자의 혼란도 큰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자금 마련 문턱이 높아지자 9억 원 이상의 중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부동산 시장 개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정부가 갑자기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관련 문의가 이어지는 등 시장이 혼란스럽다는데요. 한창 집값이 오르던 지역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대출금으로 잔금 맞추는 것으로 계획했던 분들이 많은데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대출 규제 정책이 다음 달 시행되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3단계 적용 시기와도 맞물리면서 대출 소유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는데요. 청년층, 신혼부부 등을 위한 정책 대출 한도도 최대 1억 원 줄어들어 일각에서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도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 거래량과 가격에 단기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중저가 매물의 가격이 오르는 등 풍선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적절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집값 급등과 가계대출 폭증세를 막으면서도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층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며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뉴스투나잇에서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강수 대출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당분간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필요시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임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부동산 시장은 바로 들썩였다는데요.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대출 규제가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기에 날짜를 다시 잡아서 지난 6월 27일 계약서 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는 집 사는 것도 다 심리라면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그동안 많이 올라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비교할 만큼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거래량과 집값 상승폭이 줄어드는 등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필요시 규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공급 대책도 곧 내놓겠다고 한 것을 전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방송은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 도입 배경과 현장 반응을 균형 있게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서울의 지역들의 사례를 통해 나름 생생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소유자,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영향을 조명한 점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만 정책의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전달하고
예외적인 상황도 전달하면서 보완할 점도 짚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두 번째 방송은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반응을 시적절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현장 중개사의 인터뷰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정책 효과와 심리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는 풍선 효과와 공급 부족 우려를 지적한 전문가 의견은 좋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측 해명이나 보완 계획 등도 함께 담았다면 정보 전달의 균형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향후 방송에서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 혼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시장 안정과 실소유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흐름도 설명해주는 노력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시장 변화에 흔들리기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내 집 마련 계획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언급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달 28일 토요 Y대에서는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지만 경찰이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면서 36주 낙태 사건과 관련된 집도의와 병원장이 결국 구속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만 수백 명에 달할 거라는데요. 소진 산부인과 의사는 심장도 이렇게 잘 뛰기 때문에 이 정도면 나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36주 태아에 대한 낙태 수술이 이루어진 건 지난해 6월인데요. 임신 36주 차인 유튜버 A씨가 여러 병원에서 거절당한 뒤 한 산부인과에서 결국 낙태 수술을 했다며 올린 영상이 논란이 된 겁니다. 당시 경찰은 병원 관계자 진술과 압수품 분석, 의료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수술 당시 태아가 살아있었고 이후 방치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후 4개월 만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후 경찰은 여죄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 마무리를 위한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수사를 최종적으로 종결하진 않았는데요. 보강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낙태 수술한 산모가 수백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확보한 뒤 8개월 만인 지난달 19일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추가 불법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36주 태아에 대한 낙태 수술 의사의 구속을 다루고 있는데요. 형법상 낙태죄 폐지 이후 낙태가 금지되는 시기나 기준 등에 대한 보도가 더 필요해 보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죄 조항과 의사 낙태죄 조항이 각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는데요. 당시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 입법을 하라고 하면서 국법을 계속 적용할 것을 명했으나 시한 내에 대체 입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실제 낙태를 처벌할 규정은 공백인 상태입니다. 특히 이 보도에서는 이러한 처벌의 공백을 이용하여 산모 수백 명을 수술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충격이 있어 보입니다. 입법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장 재청구에 의해 구속까지 된 상태에서 낙태죄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보도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단순 낙태만이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를 방치해 살인에 이르겠다는 점이 결국 구속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살인 행위 없이 단순 낙태만 행해진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다시금 짚고 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달 28일 뉴스 오늘에서는 한마디 첩보에 기대 밤낮없이 좁은 차량 안에서 잠복하고 CCTV 수백 개를 훑으며 집요하게 범인 행적을 쫓고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을 위해 수백 개 계좌도 샅샅이 분석하는 강력팀 형사들의 수사 과정을 기자가 밀착 취재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한 남성이 자전거를 끌고 다니다 흰색 SUV에 접근해서 차문을 열고 안을 뒤지더니 이내 자리를 떠났다고 전합니다.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 인근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현금을 훔쳐 달아난 피의자인데요. 피의자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장소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팀 형사들과 함께 피의자를 추적하는데요. 뒷속을 누비며 주변 CCTV를 샅샅이 훑은 결과 교차로에서 공원으로, 공원에서 다시 도로변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들고 지하철 안으로 내려간 피의자를 계속해서 추적해보지만 이내 난관에 봉착합니다. 서울 마포서 강력사팀 박재서 경위는 이곳이 CCTV 저장 기간이 짧아서 남아있지가 않다며 방범 CCTV로 반경을 넓혀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기를 반복하는 범인 동선 추적. 처음으로 돌아가 범행 전 동선을 역추적하는가 하면 범인이 나타날까지 기약 없이 잠복 근무를 할 때도 많습니다. 서울 마포서 강력사팀 고주성 경사는 잠복할 때 여름에 에어컨도 못 켜고 한겨울에 히터도 못 켜고 하지만 오랫동안 기다린 범인을 잡았을 때는 성취감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기자가 이번엔 계좌 기록 분석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는 형사들을 만났는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담하는 이곳 강력팀은 최근 대포통장 조직 총책 등 20여 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합니다. 은행의 법인 명의의 통장을 들고 와 수억 원 상당의 수표를 인출하려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계좌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대포통장 수백 개를 찾아내며 조직원들을 줄줄이 붙잡았습니다. 이번 방송은 강력팀 형사들의 수사 현장을 밀착 취재해 강력팀 형사들의 노력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기자가 직접 수사 과정과 수사 현장을 전달하고 있어 시청자들이 현시감 있게 이해하기 쉬운 매우 잘된 구성으로 보입니다. 차량 털이와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는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범죄 수사 과정의 어려움과 함께 성취감을 균형 있게 보여주는 점도 돋보입니다. 다만 피의자의 범행 방식이나 수법, 동선 등을 잘 묘사하고 있지만 잘못하면 범죄 재현 현장처럼 비춰질 우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편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수사에서는 조직원 검거 사실도 중요하지만 간단히라도 형사를 통해 대포통장 근절이나 예방 방안 등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 전달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향후에는 피해자 목소리나 형사들의 사명감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마주하는 법적 한계나 윤리적 고민, 그리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도 다루면 더 유익한 방송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성균관대학교 안서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연 학생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에 방송되는 연중기획 하모니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온 미녀 씨와 남편 병석 씨의 수박밭 로맨스가 계속해서 그려졌는데요. 그랬군요. 운이라는 남편에겐 다정한 아내로, 또 아이들에겐 친구 같은 엄마로 바쁜 하루를 보내면서 이번엔 SNS 챌린지에도 도전하셨다고 합니다. 유쾌한 미녀 씨의 일상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물찬 들녘이 초록빛으로 넓은 논밭 옆에 옹기종기 집들이 모여있는 경상남도 함안의 한 마을. 미녀 씨 남편 병석 씨는 모내기 준비로 분주합니다. 지금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초제를 뿌릴 때 사용하는 장치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트랙터 위에 달면 노동의 강도가 훨씬 줄어든다고 하네요. 농기계를 보고 신기해하는 미녀 씨. 과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발전한 농기계입니다. 농사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하나씩 기계를 사다 보니 이렇게 다양해졌는데요. 일이 편해지는 만큼 금전적인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또 다른 농기계 등장. 미녀 씨 사촌 오빠에게 농기계 작동법을 알려주는데요. 이 기계는 모를 심는 땅을 고르게 펴주는 기계인데요. 기계의 중심이 쏠리면 장비가 한쪽으로만 땅을 파기 때문에 기계의 중심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초 작업에 쓸 최첨단 장비도 보이는데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여기는 부부의 수박하우스인데요. 내년에 일찍 수박 농사를 하기 위해 모를 일찍 심었다고 합니다. 아내 미녀 씨와 딸 수민이도 놀러 왔는데요. 일하는 남편의 모습에 한 번 더 반한 미녀 씨.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요. 이번엔 강한 햇빛이 걱정되는 수민이가 병석 씨에게 모자를 주는데요. 응원해주는 아내와 딸이 있어 힘이 절로 날 것 같습니다. 드론 작동 프로그램을 만지고 있는 병석 씨가 당황합니다.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된 것 같은데요. 다행히 작동법은 똑같다고 합니다. 모내기 전후로 제초제를 뿌려줄 농업용 항공 드론을 준비하는 병석 씨. 일손이 부족한 농사일에 이러한 기계는 필수인데요. 앞으로 쭉 해야 할 농사이기 때문에 농기계에는 아낌없는 투자를 하는 두 사람입니다. 드론에 제초제를 투입하고 작동시키는데요. 논밭으로 출동. 그런데 드론이 다시 돌아옵니다. 문제가 생긴 걸까요? 제초제가 많이 뿌려져서 작업을 일단 중단했는데요. 7월에서 9월까지 1년 중 석 달 동안만 쓰는 드론이라 한 해가 지나면 사용법이 헷갈리는데요. 귀농 15년 차 병석 씨에게도 농업용 드론은 아직 어렵습니다. 10년 차 드론 선배에게 도움을 받는 2년 차 드론 새내기 병석 씨. 농촌의 아주 귀한 존재인 농업용 드론 덕분에 수월하게 일을 마칩니다. 열심히 드론을 날리고 나니 배고파지는데요. 남편을 위해 집에선 미녀 씨가 맛있는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와 매콤달콤 찜닭까지. 보기만 해도 침이 고입니다. 한국에 온 지 7년 만에 미녀 씨는 한식을 마스터했는데요. 밥 한 공기로는 부족해서 한 그릇 더 먹는 병석 씨입니다. 햇살이 내리쬐는 주말 오후, 아이들과 마트에 왔습니다. 근처 공원에 놀러 가는 날인데요. 아이들이 친구들과 먹을 간식을 삽니다. 과자와 음료수로 한 봉지 가득 담았는데요. 친구들과 재밌게 놀 생각에 설레는 수민이. 소풍 장소 도착. 오랜만에 본 반가운 친구는 바로 한국에 온 지 9년 차 인도네시아에서 온 미호 씨와 아이들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가까워졌다는데요. 간식도 다양하고 날씨도 좋고 아이들은 곧장 놀이터로 향합니다. 나이도 비슷해서 알아서 잘 논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엄마들도 오랜만에 자유시간을 즐깁니다. 미호 씨가 캘리그라피 책을 챙겨왔는데요. 성향이 비슷해서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합니다. 신나게 놀고 먹는 달달한 간식. 미녀 씨가 수확한 흑미 수박도 맛보는데요. 간식 시간이 끝나고 아들 정민이가 무언가를 들고 오는데요. 숲속에서 네잎클로버를 찾은 정민이. 행운의 상징 네잎클로버를 엄마한테 준다고 하는데요. 엄마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는 정민이 마음씨가 너무 예쁩니다. 소중한 네잎클로버를 책 안에 넣고 말리는데요. 사진으로도 간직하는 아들의 선물입니다. 이번엔 미호 씨가 뭔가를 알려주는데요. 어딘가 쑥스러워하는 미녀 씨. 휴대폰을 삼각대에 두고 영상을 찍는데요. 음악에 맞춰서 포즈를 취하는 걸 보니 요즘 유행하는 SNS 영상 챌린지입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낸 두 사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이번엔 동작이 더 많은 춤을 춥니다. 서로 마주보며 소녀같이 재밌게 노는 두 분. 아이들만큼이나 신난 것 같습니다. 잘 찍혔는진 몰라도 두 사람에겐 웃음꽃이 가득 피었는데요. 웃음과 재미로 가득했던 두 식구의 소풍이었습니다. 모내기 작업에 힘을 보태는 미녀 씨와 흑미 수박을 수확하는 부부의 다음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 내용 잘 봤습니다. 서현 학생 이번 연중기획 하모니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탁 와닿았어요? 네, 저는 이 농사일도 또 육아도 새로운 도전도 언제나 긍정적으로 마주하는 미녀 씨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랬군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어떤 유쾌한 순간들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공원에서 찾은 네잎클로버처럼 앞으로도 행운 가득한 한국 생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균관대학교 안서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건희 특검과 순직 해병 특검이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미 가동 중인 내란 특검과 함께 이제 3대 특검 모두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을 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8일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수사 초반부터 핵심 피의자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강공 모드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먼저 특검팀의 행보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죠. 네, 내란 특검팀의 이제 수사 범위는 무척 방대한데요.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헌 문란과 또 반란죄를 비롯해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죄 등 11개의 혐의가 그 대상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특검팀의 첫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은석 특별검사팀 수사 초반부터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수처와 경찰 조사를 줄곧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은 이번 내란 특검팀 조사에서도 이제 의아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특검 조사에서 이제 질문자로 입회한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는가 하면 부장 검사들이 주도한 조사에는 심야 조사에도 응하는 등 상반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지금까지 이렇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전직 대통령은 없었고 또 과도한 특권 의식에 황당한 이유로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전 대통령이 가장 잘 아는 곳에서 조사를 받아 심리적 부담이 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하는가 하면 예.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골라서 조사에 응하는 수사기관 쇼핑을 하는 것이냐, 또 검찰주의자다운 면모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의 두 번째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예. 체포영장 청구에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란 특검팀의 행보에 대해서는 단호하기도 하고 또 강공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첫 대면 조사에서 이제 출입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요구를 듣지 않고 또 지하 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것은 출석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하는가 하면 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제 조사 시작 전에 이루어지는 티타임이 없이 곧바로 조사에 돌입한다든가 또 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조사실의 상황을 전달하며 예.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과의 장외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고 그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검과 전 대통령 측의 어떤 그 공방전, 기싸움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었는데 사실 네. 조은석 특별검사와 윤 전 대통령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두 사람 다 이제 특수통 검사 출신이라는 건데 때문에 첫 대면 조사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져 왔고 추가 소환 일정을 놓고도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첫 대면 조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예. 언론 보도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첫 대면 조사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5시간 정도 걸렸지만 양측 간의 이제 신경전으로 한때 조사가 중단되면서 예. 실질적인 피의자 신문은 5시간 정도에 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내란 사건의 진상을 최대한 신속하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고려하면 아쉬운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네. 특히 양측이 이제 마찰을 빚은 쟁점이 경찰청에서 내란 특검팀으로 파견된 박창환 총경의 피의자 신문 진행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이제 내란 특검팀은 수사의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사정이 어쨌든 양측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아까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국민의 눈에 좋게 비칠 리 없다라고 언론은 지적했습니다. 그랬군요. 그중에서 이제 중앙일보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기싸움, 중요한 것은 실체 규명이라고 전했는데요. 경찰 간부의 대통령 신문을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기싸움 성격이 짙다면서 특검이 피의자의 눈치를 보며 끌려다닐 이유도 없지만 소모적인 대립이나 자존심 싸움 등으로 시간을 끌 이유도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랬군요. 철저한 실체 규명이란 원칙에 이제 충실하면서도 또 구체적인 조사 방법에는 다소 이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또 세계일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검찰에서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고 또 그랬던 그가 검사로서 수십 년간 쌓은 지식과 경험을 오직 자신의 방어에만 활용하는 법꾸라지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사적인 감정 때문에 이른바 망신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구설에 오르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 지휘를 해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향신문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시간, 또 지하 출입, 조사자 요구 등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행태라면서 피의자 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사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라고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소모적 논쟁에 대한 얘기 좀 해봤고 일단 네. 내란 특검팀 같은 경우에는 내란 모의부터 시작해서 외환 혐의까지 정조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핵심 쟁점 또 과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어떻게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내란 특검팀의 핵심 쟁점이라면 이제 내란 음모의 기획자와 또 공모자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엄 기획과 실행에서 이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이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밝혀야 하고요. 또 이 과정에서 검찰이나 군, 또 정치권의 축소나 은폐 의혹이 있었는지도 밝혀야 하는 점입니다. 네. 현재 특검 수사는 경찰과 협업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수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한정된 기간 안에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언론은 내란 특검팀이 내란 모의부터 실행 또 외환죄 혐의까지 정조준하며 전방위로 수사를 펼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또 증거 수집과 법리를 세우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특검이 군과 국무회의 문건을 비롯해서 노상원 수첩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기반으로 법적 대응의 명분과 여론의 우위를 모두 잡으려는 전략으로 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구속영장 시기를 목표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윤 전 대통령 측도 절차적인 공정성과 또 방어권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검을 통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에선 보면은 사설이나 칼럼 등을 통해서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일 텐데 내란 특검이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보도를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특검을 바라보는 이제 언론의 시각이 뭐 이념적인 프레임에 갇혀 있게 되면 네. 사실 같은 현상을 두고도 정반대의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같은 수사를 놓고도 보수 언론에서는 친정권 수사라고 전하고 있고 또 진보 언론에서는 정치 보복 수사라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란 특검에 대해서도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뭐 과잉 수사로 표현한다던가 또는 정치 보복이 없어야 한다. 뭐 실체 규명보다 분열이나 비난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보도는 예. 수사의 정당성이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정쟁 수단으로 몰아가는 단편적인 보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의 양비론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또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하루 걸러 뭐 특검과 탄핵안을 내놓는 야당, 뭐 여야가 다 문제다 이런 식의 보도는 내란의 책임을 야당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문제의 주체와 본질 또 내란의 심각성을 축소시키는 보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보도는 국민들을 이제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정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 1999년이었습니다. 특검이란 것이 도입된 이래 이번처럼 세 개의 특검이 이렇게 대규모로 동시에 가동된 건 초유의 일이었는데요. 네. 뭐 좋은 일은 아니겠죠. 취재장 170일 동안 수사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언론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보는 눈도 많기 때문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언론이 이제 뭐 사실을 중심으로 한 좀 균형적인 보도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 정략적인 해석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예. 내란 특검의 공식력도 그렇게 되면 흔들릴 수 있게 그럴 되는 수 것이죠. 있죠. 예. 확인되지 않은 단독 보도나 속보 경쟁 그런 것보다는 특검이 확보한 진술이나 증거 또 자료를 중심으로 한 명확한 보도가 필요하고요. 네. 또 그 특검의 경우 이제 법리적인 쟁점이 많은 만큼 증거의 객관성을 검증하는 보도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겠습니다. 또 특검 수사의 절차나
공정성에 대한 언론의 감시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요. 특검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국민들이 수사의 결과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지적 가운데 특히 뭐 편가르기나 또 선정적인 헤드라인 등 사회적인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부분은 더욱더 신중함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170일간 이어질 특검 수사가 진실을 밝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이 책임 있는 감시자이자 또 해설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네, 언론이 기억할 내용까지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김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